아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1부에서 골격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부의 채식시기와 골격계를 하는데 이것도 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1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산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은 뭘 만들어내는 게 산이었죠? 네, 수소이온을 만드는 게 산이었고, 염기는 뭐가, 예, OH-에서 수산화기를 만드는 게 염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물은 H2로 구성이 되는데, 자동 이온화라고 그래서 H2O가 자동으로 수소와 수산화 이온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도 다시 물로 바뀌고, 그런데 그 농도가 매우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농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지수 함수로 계산을 하면은 너무 표기가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극복하려고 다른 대안으로 앞에 마이너스 로그라는 값을 수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교죠, 기교. 그러면은 10의 몇 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pH 6, 5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도씨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순수한 물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똑같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하나, 10의 마이너스 7승계, 그러니까 10의 1000만 개 중에 하나는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pH는 7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게 뼈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생활을 할 때 음식도 계속 먹고 배설을 하고, 그죠? 우리 몸은 일정한 체중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계속 먹고 배설하고 이게 항상 일정한, 그죠?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체는 일정한 몸무게나 일정한 키, 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걸 항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뼈의 경우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골세포예요. 오스티오블라스트라고 하는 조골세포가 뼈의 무기질을 새로 계속 침착을 하는 거예요. 무기질. 여기에 있는 무기질은 뼈에 있는 혈장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파골세포는 휴지 상태,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파골세포가 뼈를 재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갉아먹어요. 여기서. 이때 조골세포는 휴지 상태예요. 여기 조골세포가 쉬고 있죠? 그래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뼈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산성식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 육류, 대표적인 육류를 과잉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육류가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 산성의 성분이 이 오스티오클라스트, 그러니까 파골세포를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흥분을 해서 뼈에 있는 미네랄들을 막 지나치게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예, 그래서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행되냐? 파골세포가 뼈를 재흡수하는데 이때 조골세포는 휴지 상태예요. 그런데 산성도가 높으면, 산성도가 높다는 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건 pH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pH가 낮은 거죠. 그죠? 중성 상태는 pH 7. 예, 7보다 낮으면 점점 산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는 정상 상태가 7.3에서 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산성도가 높으면 파골세포가 더욱 활성화돼요. 그리고 조골세포는 반면 뼈 무기질을 침착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그건 진짜 그러냐 실험을 해봤더니 산성인 염화암모늄을 장기간 섭취를 시키면 뼈의 밀도가 감소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또 세포 외액의 pH가
지금 7.4, 7.1, 7.0, 6.8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그렇죠. 산성이죠. 7.0보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산성이 되면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의 흡수 면적이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여기 출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염화아모늄을 섞어서 먹게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염화아모늄이 보통 네. 쥐가 먹을 수 있는 아니 거기다가 어디다가 그 걔네들 먹는 뭐라고 해? 사료? 사료에다가 넣어줘. 예. 그렇죠. 그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같이, 그렇죠. 먹는 게 절대 예. 아니면 이제 물에다 이제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료에 넣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논문인데 이건 2005년도 건데 이거 제가 이 PPT를 만들다가 오전에 찾은 건데 이 논문은 또 똑같은 이제 그러면 왜 얘들이 pH가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pH가 이거 5.5, 6.5, 7.5, 8.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pH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너무 알칼리가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일단 해봤겠죠, 이 사람이. 예. 뭐가 줄어든다고 하셨죠? 예? 뭐가 줄어든다고? 그 파골세포가 잡아먹는 예,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이 파골세포인데 파골세포의 모식도인데 이 파골세포가 PI는 이제 인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산과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ATP 풀이 있고 인산이 여기에 이거는 이제 뼈예요. 뼈에 이제 무기질을 이제 흡착해가지고 제거한다. 이제 모식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뼈 여기 인산칼슘, 수산화칼슘 이 성분이 있죠. 이것들을 계속 흡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메커니즘들은 생략을 하고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저널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뼈가 있는데 뼈 매트릭스 구조인데 매트릭스는 아까 복습하는 거예요. 콜라겐 섬유가 있고 콜라겐 섬유 옆에 뭐예요? 크리스탈. 아까 칼슘과 여러 가지 무기질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1차 구조, 단백질의 1차 구조에서 알파 체인, 이제 2차 구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구조에서 크리스탈이 결합을 하고 콜라겐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시기에서는 이렇게 골다공증을 이야기하지만 미시기에서는 이렇게 미네랄들이 이 세포에 의해 가지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핵심적인 과정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커넬 얘기 좀 해. 매트릭스의 모식도고요. 뼈, 무기질.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pH가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산 부하량을 보면은 이 값이 높을수록 산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육류를 보세요. 쇠고기는 7.8, 닭고기는 8.7 전부 다 플러스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나 당근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현미가 플러스네. 예, 현미는 이제 산성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 탄산이라고 이것도 그래서 현미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드실 때는 채소와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관점에서는. 이거 지금 문제다. 보자. 현미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우유는 0.7밖에 안 되는데 치즈나 이런 계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산부화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뼈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표를 가지고 먹는 거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약 알칼리성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육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는 거고요.
말이야. 지금 네. 신장이 나쁠 때 채소를 네. 먹지 말라 그러거든. 네. 그래? 그러면 여기 봐. 플러스 값이 클수록 신장의 산부담이 크다 그랬는데 네. 신장이 이 육식 쪽이 문제지 왜 채식 쪽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플러스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여기 육류가 플러스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산 부담이 근데, 크죠. 근데 지금 신장 거기 가면 네. 이게 뭐라고 그래? 이제 만성 신부전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네. 의사들이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간다, 카린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채소를 못 먹게 한다니까. 아, 현미도 못 그래. 먹게 하고 음. 영리 먹인다니까. 생채소. 아. 생채소 특히. 생채소 못 먹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 네. 토론을 해가지고. 네. 그, 일단 심층적인 토론은 나중에 따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래도 채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채소가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절대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네. 엄청나게 고기도 먹이지 거기. 의사들은 고기 네. 좀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문제인데. 백미도 좀 높은 편이죠. 마이너스로 너무 치우치는 걸 우려해서 따는 얘기하는 지금 정답이 없다니까요. 정답이 없네. 자, 그러면 심층적인 토론은 좀 이따 하시고 일단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뼈의 항상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만큼 더 먹어야 된다, 일정한 양을 더 먹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이건 이상은 먹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에 있어서 영양소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밸런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다시 말해서 먹는 양과 배설량을 비교를 해서 배설량보다 섭취량이 더 많다면은 실제로는 체내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반대로 섭취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더 많다면 인체는 점점 고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뼈의 개념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어떤 연구자가 해봤는데 하루에 단백질을 48g 섭취했을 때는 인체 칼슘이 20mg 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2배 정도로 늘렸어요. 95g을 먹였더니 인체 칼슘량은 오히려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많이 먹여봤겠죠. 145. 그랬더니 칼슘 고갈량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고갈량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취량보다 배설량이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게 동물성이나 식물성 상관없이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과잉으로 섭취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맞춰서 근데 한다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어. 식물성. 그렇죠. 안에 이제 섬유소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 있을 수 없어. 저거. 그러니까 고기는 이제 농축이 돼 있잖아요. 단백질하고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죠. 금방. 매일 이 정도 먹을 거래요. 우리나라 성인 섭취가 하루 142g 정도일 거예요. 그죠?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균 지금 먹고 있는 게 147g, 뭐 젊은 사람들은 180, 200 이렇게 되니까 이제 뼈가 그만큼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칼슘을. 근데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녹내장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또 여기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이 이렇게 좁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칼슘 계속 먹으면 더 많이 먹을수록 흡수되는 양이 적어진다는 소리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칼슘은 배출이 더 많아진다. 칼슘 많이 먹을수록 칼슘 흡수량이 적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칼슘 그거는 어떻게?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섭취량이 줄어든다고요? 흡수량이 줄어든다고요? 우유 책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그 흡수율이 문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흡수율이 문제죠. 양보다는 내가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배설하느냐. 중요한 게 흡수율인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 야채로 대체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흡수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칼슘으로 아, 예. 그런 논리가 또 있어요. 대체식품으로. 아 예. 흡수율이 있어서 아 예.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그 연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밑에 나온 거는 여기
누가 한 거예요?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예, 책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네 여기 봐. 예. 콩 중심의 채식 시기는 네. 칼슘의 손실이 적다. 네. 콩 중심의 채식 시기. 네. 콩 중심이라는 건 단백질을 식물에서 취해라 그런 얘기예요.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보다 콩 단백질이 훨씬 많거든요. 2배 정도, 아니야 2배가 아니야 몇 배 정도, 6배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섭취 단백질이 칼륨하고도 비율이 있다. 그래서 칼륨은 채소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이런 그 신장, 산, 순 배출량하고 거의 비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가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20가지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20가지거든요. 20가지인데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가운데 탄소가 있고 위에 수소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카르복식이라서 COOH예요, 원래. H인데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 여기 아미노기라고 해서 NH3, 여기서 물에서 H 플러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쪽은 산, 여기는 이제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염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R그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카르복식이 아미노기가 있는데 여기 수소 이온이 있고 여기 수소가 이제 겨사슬로 붙으면은 이걸 글라이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H가 아니라 CH3, 메틸기가 붙으면 알라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 CH3 이렇게 CH는 발린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여기. 그죠? 골격은 똑같은데 밑에 있는 겨사슬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예 겨사슬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글라이신이나 알라닌 이런 것들은 넌 폴라예요. 극성이 없어요. 이 옆에가. 극성이 없다는 건 저번에 우리 그 극성 분자 이야기했었죠?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차지되는 거. 그런 걸 이제 극성 분자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메틸기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CH4, 메탄. 3연체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3연체 구조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CH4, CH4, CH4잖아요. 그죠? 여기 탄소가 있고 수소,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됐으니까 3연체 구조라고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요? 여기서 CH3인데 여기 수소라고 치면 CH4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메탄 3연체 구조예요. 무극성 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절반은 non-polar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사이드 겨사슬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6개, 여기 세린을 보면은 OH죠? 근데 OH인데 여기 H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H가 떨어져 나가면 수소 이온을 방출하는 거죠? 그럼 산이에요, 염기예요? 그렇죠.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산을 만들어내, 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가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미노 애시드예요. 이게 산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트리아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리아닌 여기 보면은 겨사슬에 히드록식에 OH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뭐 수소 이온을 방출하니까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COH, 여기 H가 플러스거든요? 이거 플러스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가 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OH, 히드록식이 붙어 있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NH2잖아요? NH2니까 우리가 암모니아, NH3, NH3에서 무극성 분자, 그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 암모니아에서 NH3가 있었는데 NH3는 얘가 원자번호 7번이니까 최각전자가 몇 개였어요? 5개.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쉽게 수소이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NH4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이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NH2인데 여기 수소이온이 딱 들어와요.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건 산이라고 그랬죠? 그 수소이온을 받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산의 반대. 염기라고 그래요.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건 산이지만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건 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염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글루타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자가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이죠. 무극성인데 이 끝이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돼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하를 가진 결사슬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테이트, 아스파틱 애시드, 아스파트산은 여기 COH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아미노산의 종류의 결사슬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의 분자는 아미노산이 이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극성이죠? 극성이죠? 극성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죠? 또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전하고 여기는 플러스 전화예요. 그럼 마이너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는 붙을까요? 밀어낼까요? 붙겠죠. 만약에 얘들이 가까이 있으면 얘들은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순서예요. 순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COH,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NH2, 여기 CH2, 결사슬이 CH2OH예요. 결사슬이 CH2OH가 누구였어요? 아까 결사슬이 CH2OH 어디 있어요? CH2OH 여기 있는 거죠? 세린이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세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COH, NH2 여기 결사슬이 CH2SH예요. CH2SH가 누구죠? 시스테인이네요. 그죠? 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스테인과 세린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NH2고 여기는 OH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H와 OH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탈수가 되는 거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탈수 축합이 되는 건데 결합을 해가지고 고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구조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 결합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걸 이제 골격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골격이 있고 결사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사슬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SS다. SS가 있으면 SH2 이렇게 SH가 있는데 얘들이 떨어지면서 SS 본드가 돼요. 또 여기 플러스 전하죠? 여기 마이너스 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만들어내는 단백질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돌돌돌 말린 구조고 하나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 구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2차 구조라고 그래요. 단백질의 2차 구조. 단백질의 2차 구조는 크게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 구조하고 베타 시트, 베타 병풍 구조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순서는 결국은 2차 구조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2차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3차 구조라고 그래요. 단백질의 3차 구조.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여러 개가 붙어버려요.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구조와 이렇게 생긴 3차 구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4차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글라이신이 있는데 글라이신에서 여기서 보면은 NH3가 있고 OH, COH,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얘들이 low pH는 산성이에요, 음기성이에요? 산성이죠?
산성이니까 외부에서 수소이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딱 달라붙어요, 여기. 그럼 플러스 전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예를 들어서 높은 pH, 염기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염기성이라는 건 OH가 많다는 거잖아요. OH-가. OH-가 많으니까 수소연이 딱 떨어져서 OH-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물로 변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이 pH라는 것은 이 주위에 수산화이온이 많다는 뜻이에요. 수소이온이 적어요. 이 수소이온이 적으니까 여기서 수소이온이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또 산성에서는 수소이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수소이온이 주위에서 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아미노산에 붙는 수소이온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하이 pH니까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OH, 여기 카르복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H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산성도 되고 염기성도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만약 염기성이다. 그러면 수소연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주위에 수소연이 적고 수산화이온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수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산으로 역할을 하고 주위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수소이온을 받아서 염기성의 역할을 해요. 예, pH 조절을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에서는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아미노산이 완전한 산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죠. 네,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뼈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과 칼슘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보다 칼슘이 많아지면은 골다공증에 좋다. 또 이 비율이 낮으면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은 PO4 마이너스 전을 가지고 있는 거, 얘는 플러스 전을 가지고 있는 거, 산성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염기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는 4.9, 인과 칼슘 비율이 매우 높죠. 4.9. 그러니까 만약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예, 케일이나 순무채, 시금치 이런 걸 먹는 게 권장을 할 만하죠. 하지만 다이어트 콜라는 0.1, 그 다음에 본 스테이크는 0.1 이하, 연어도 0.1 이하. 이게 골다공증 걸리기 쉽다는 거죠. 이게 칼슘인 모델에 의하면. 생두부 보통 먹어야 되겠다. 생두부? 생두부는 얼마예요? 1.1이네요. 예. 보통 1.0이 기준이니까 1.0보다. 근데 이제 보통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의사들이 계속 그래서 네. 골다공 환자들은 정말 우유를 막 먹고 있는데 우유는 1.3이네요. 그래 1.3이긴 해도 우유가 네. 가지고 있는 또 단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백 손해를 보고 그렇죠. 예. 우유가 안 돼. 근데 이건 이렇게 나왔지만 보통 네. 또 다른데 연구한 거 보면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골다공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칼슘 인의 비율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우유 되겠죠. 자체는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는 칼슘 그럼 섭취량이 많을수록 골절 발생률이 낮은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칼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골다공증, 대퇴골 골절 발생률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식에 우유 많이 먹어서 그런 거거든 이거. 네. 근데 콩을 먹어가지고는 아닌데 콩 칼슘, 우유 칼슘 이게 나타내는 이게 서양에서 나온 거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도 우유 얼마나 퍼마셔. 근데 굉장히 골다공 심해. 걔네는 골다공 재단까지 있어. 워낙 뻥뻥 넘어지니까 50만 네. 넘으면. 그리고 이제 누워 있다가 이 네. 펠빅 프랙처, 펠빅 이 엉치뼈가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 있잖아. 그리고 지금 엉치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완전 누워 있다가 한 몇 달 만에 가는 것이 지금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네. 여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골절을 당하면 노인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 거의 한 20%가 사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거의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 예. 가만히 있으니까. 네. 움직이는 자, 그렇다면은 그 채식에는 정말 그런 칼슘 밸런스가 맞냐? 그래서 또 이제 실험을 했겠죠, 누가.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레퍼런스가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일일 평균 보면 완전 채식의 섭취량은 843mg인데 대변으로 배출량은 637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205. 그래서 양의 밸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란 채식인. 그러면 계란을 먹는 채식인은 어떠냐 했더니 유란 채식인은 320.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차이, 완전 채식과 유란 채식의 차이는 뭐 칼슘 섭취량과 배설량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흡수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란을 먹나 안 먹나 칼슘 흡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채식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예, NS는 non-significance 해가지고 유의하지 않다. 이 차이가 이런 뜻이고요. 칼슘 밸런스는 119. 칼슘 소변량도 측정을 했네요. 칼슘 소변 측정 87, 110. 네. 칼슘 밸런스를 보니까 119, 211.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계란을 먹거나 안 먹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채식을 하는 게. 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도표, 아까 거를 이제 도표로 나타내면 전부 다, 완전 채식인, 그 다음에 유란 채식인, 보면은 전부 다 양의 밸런스를 보이고 있다. 뭐, 이거 외국 자료죠. 예, 여기. 예.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보면 보통 사람 뼈가 이렇게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그 구멍이 나 있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세포가 있었죠? 그렇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구멍이 너무 많이 났어요. 무슨 세포가 더 활성화된 거예요? 그렇죠. 파골세포가 활성화된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하나 사과 먹고 이거 담배 피는 거. 예, 맞아요. 예. 예. 그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아주 거미줄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인들은 예, 심지어는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죠. 서양인들은 지금 심각해 골다공증.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한국도 한 20년 후에는 네. 상당히 이제 골다공으로 고생할 것이다. 자기네가 유언해. 아니 저 뭐라 그래 예언해 예언. 손으로 힘을 가해도 그냥 부러지는. 그렇죠. 손이 이제 부러지죠.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의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식이, 다이어트리하고 로우 칼슘 인테이크, 그 칼슘 섭취량이 적어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이제 보세요. 그 프로테인이 식이의 단백질이 디피션트 부족해도 문제지만 그 엑세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본 대로 적절량은 하루 48g 정도. 자기 몸무게. 네.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이 한 120g, 140g 이 정도 되니까 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면 돼요. 굳이 고기를 먹으려면 단백질, 고기 섭취량을. 네, 단백질. 예.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150g을 현재 먹고 있으니까 100g은 먹지 말고 50g 굳이 먹고 싶다면 그래야지 이제 뼈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고기는 아예 안 먹어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죠, 사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안 먹는다고 병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다른 거에서 단백질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기 양을 3분의 1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대로 먹으면 돼. 고기 8분의 빼고 1나 먹어도 그렇죠. 거의 더 많이 줄여야 돼.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절반은 육류거든요. 절반은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고기를 딱 끊으면은 그래도 과잉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백미 먹으면 과잉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백미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한미를 단백질. 먹을 때 얘기지. 예. 채식하는 사람. 그런데 채식시다 하면서 단백질이 막 부족해서 어쩌거나 그런 그게 사람들 문제야. 보면 예. 곡식을 제대로 안 먹고 채소하고 과일 위주로만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채소는 칼로리가 없어요. 거의. 예. 예. 섬유질하고 수분이에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거 파이토케미칼. 네. 약. 아, 채소와 과일은 약이 잘. 이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한 일주일 단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그렇지. 곡식 안 먹으면. 예. 콩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되게 초창기에 이제 실험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 채식 여성과 비채식 여성의 뼈 무기질 질량을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채식인은 하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비채식인은 까만 동그라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없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이 젊을 때, 그러니까 50대 전,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 폐경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까만 게 이제 고기를 먹는 비채식인인데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골밀도가 1.0 정도, 여기서 보면 0.5 이하로 급속히 떨어져 가지고 골절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인이 되면. 예. 하지만 유란 채식인은 거의 변함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완전 채식인은 더 이제 완만하겠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93.3%예요. 그래요? 와, 완전히 100%. 엊그제 12월 31일자. 네. 그래서 올해 채식한 분들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70 넘으셔가지고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사람, 이 노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노인들이. 채식을 한 분들이.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네. 80세 뼈가 부러졌어. 네. 80대. 이제 이재연 여사인데. 근데 부러져서 갔을 거 아니야 병원에.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진짜 나는 뭐 그래도 젊었을 때 고기 먹었지만 이 사람은 아예 나서부터 고기라고는 먹지 않은 분이야. 완전히. 그리고 햇빛에서 시골에서 사셨고. 네. 그리고 이제 노동도 하시면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세상에 20대 뼈 저거라는 거야. 20대 뼈. 20대 여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간 잡지에 막 났어 이 사람이.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아마 누굴 불렀나 봐. 그래가 잡지에 막 나오고 그게 아마 80년대일걸? 이분이 지금 거의 100세 돼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들어가셨어요? 100세 가까워. 100세 98세인가? 아이고. 나도 그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 예. 이 그래프 네. 가로축이 연령인가요? 나이인가요? 나이. 이거, 매치를 시킨 것 같아요. 1대1로 그냥. 상관없이. 1대1로 연령하고 뭐 이런 거를 매치를 시킨 것 같아요. 연령이 같은 사람끼리 예, 그런 식이죠. 예. 채식인, 비채식. 예. 연결을 해봐야 이유가 있겠네요. 검은 점끼리, 하얀 점끼리. 그렇죠. 예. 연결을 해봐. 그렇죠. 요거 연결해 보지 한번.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나중에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단 칼슘 섭취량이 이제 중요하니까 흔히 칼슘이 많은 식품을 한번 알아보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100미만 먹고 이럴 때 약간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 100미만 먹으면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콩을 한번 딱 먹어놓으면 거짓말같이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딱 안 어지러워요. 예. 근데 칼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칼슘은 뭐 서리태 224 되게 많죠? 가식분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 먹을 수 있는 부위 100g당. 노란 콩이요? 246 맞네요. 콩이 제일 좋아. 두부도 126 적잖아요. 들깨가 엄청 많네요. 351. 참깨는 1245예요. 칼슘이 이게 뼈에 문제되는 사람, 예, 참깨를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가 1552. 이거 놀라운데요? 검정 참깨 건정 참깨 어디 있어요? 맨 밑에. 1237. 고구마 줄기 이거는 말린 거 말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고구마 줄기 말린 거. 예. 아니면 놀랍네요. 호박도 165. 괜찮네요. 뭐, 이렇게 해서, 김치, 네. 호란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란때. 저기 그 육개장 좋아하는 사람들 채식 네. 육개장 알지? 채식 육개장 하면 더 깨끗하고 맛있다. 두 개장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 여기 밑에 보시면 100g당, 똑같은 100g당인데 칼슘 함량은 소고기가 몇 mg이에요? 6m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칼슘을 먹으려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참깨하고 비교하면은 몇 g이에요? 6이고 이거는 1200이잖아요.
거의 2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가 아니고. 이거 지금 KBS에다 좀 멸치는? 예? 그 멸치는 어디 있어요? 멸치는 안 나왔네요. 제가 조사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계란도 그냥 돼지고기도 8mg, 닭고기도 5mg, 육류 가공품도 40mg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칼슘 보충을 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주로 학교에서 그 칼슘을 새우나 네. 멸치로 식단을 짜거든 영양사 쓸 때.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멸치 한번 조사해 보죠. 100g당 몇 mg 정도 칼슘이 있나? 동물성이 그럼 칼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안 그래도 적은 칼슘의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또 칼슘이 또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산성화되고 이거를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네요. 예? 이거 잠깐 문 한번 열어주세요. 누가 하나? 네. 안 열려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누가 했냐? 농진청에서 했다는 거. 네, 농진청 자료예요. 농진청. 예.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5년 만에 한 번씩 네. 식품 분석을 쫙 해. 그래서 칼슘 섭취와 영양 권장량의 허구를 보면은 총 섭취 열량 중 단백질을 이제 퍼센트로 이제 1%, 12%, 25%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변 칼슘 배설량이 1%일 땐 51, 12%일 땐 99, 25%일 땐 161로 점점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또 4일, 15일 해봤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단백질이냐가 중요해. 나 콩 열심히 먹는데 네. 만약에 단백질 내가 콩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칼슘 배설되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기 단백질이겠죠, 아무래도. 예. 나중에 칼슘을 거기 식물성 단백질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 세식인의 시기는 골다공증을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문헌을 한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문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칼리성인 채식품은 인체에 산부담을 주지 않고 뼈에서 칼슘 유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류가 중심이 된 소고식 식이는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서 인체를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인체는 그거를 보완하려고 완충 장치로 뼈에서 칼슘과 또 다양한 무기질을 방출을 시켜요. 그 결과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현재 200만, 지금 더 되죠. 이거는 거의 10년 전에 제가 썼던 건데 좀 고칠게요. 지금 200만이 더 되죠. 지금은 거의 뭐 한 400만 되겠죠. 계속 늘어나 지금. 예, 그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골다공증은 아까 저희가 본 대로 뼈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뼈와 관련된 다른 시스템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 신장 축소, 노화 촉진, 척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문제를 안기고 또 골다공증이 이래서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면은 거의 뭐 몇 주 이내, 몇 달 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칼슘은 신경계의 중요한 물질이에요. 나중에 신경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주로 신경 포텐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데 말단에 가가지고 이제 칼슘이 들어오게 돼요. 드라이빙 포스.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은 칼슘 농도가 1000대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포 외액이 칼슘 농도가 세포 안보다 10,000배 정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채널이 딱 열리면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드라이빙 포스로 인해 가지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그렇기 때문에 인체 내에 칼슘이 적어진다 이러면은 신경작용 자체도 문제가 교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와. 칼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울증. 예. 잠 오잖아. 아, 내가 칼슘 부족하구나. 그러고 칼슘 그 서플리먼트 네. 조금 먹어. 나트륨하고 칼륨만 세포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칼슘도 예. 막판 끝에 이제 수상돌기, 축색, 그 다음에 축색 말단이 있잖아요. 말단에서 이제 정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돼야 되죠. 그죠? 그 방출되기 전에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포체가 셀 퓨전을 해가지고 세포막 부위로 가서 이게 열리면서 세포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네. 마음대로.
피 이런 혈구 생산, 피 생산하는 그렇죠. 뼈, 빨리 예, 그렇죠. 뼈 안에서 이제 그 세포를 만들죠. 면역세포 같은 거. 네. 피가 부족해졌을 때 칼슘이 만약에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있겠죠. 예. 특히 면역세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현미 차시만 하면 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겠더라고요. 여러 네. 연구해 본 결과. 자꾸 딴 거 뭐 이렇게 가공된 거 그다음에 뭐 동물성 여기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성이 깨지는 거야. 네. 스트레스가. 그래서 온갖 병을 불러일으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뭐 식이 이외에 칼슘뿐만 아니라 골밀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유전성도 있겠죠. 근데 유전은 아주 일부죠. 5% 미만. 또 생활 스타일, 운동도 중요하겠죠. 성호르몬. 또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코티솔이라든지 아니면 파라티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또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 시스템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비타민 D에게 신호를 주면 비타민 D가 뭐 IGF에 영향을 주고 또 비타민 D가 또 여러 가지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분비계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육류 섭취는 내분비계도 교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킴으로써 내분비계가 이런 파골세포나 조골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에도 교란을 일으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채식 중심의 식이는 베이스,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도한 육식은 골다공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신장이 있는데 신장이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은 신장이 수소이온을 방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신장이. 그래서 이 신장으로 혈액이 엄청 많이 한 20%, 25%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빨리 피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계속 써가지고 수소이온을 방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체에 필요한 그 에너지 양이 얼마냐라고 측정했을 때 그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 양도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배출을 그냥 뭐 확산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펌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 신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노화가 되니까 신장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중요한 이제 논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참고문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인터넷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을 보시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다가 올린다고 파일을? 그 채식 영양